네, 미네소타 와일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뭐 지난 시즌에도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 그죠? 1라운드 탈락, 그죠?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기록도 세웠었고, 결국 이제 미네소타도 참 괜찮은 팀이고 좋은 팀이지만은 이 한 단계 더 못 나가는 또 대표적인 클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최근에 나간다라고 해도 뭐 1라운드 탈락이라든가 좀 멀리 못 가는 빈도가 사실 좀 잦은 편이었었죠. 물론 이제 예전에 2003년이었나요? 그때는 이제 또 뭐 서부 결승까지 간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도 좀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게 미네소타였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시즌은 돌이켜 봤을 때는 너무도 이제 부상이 잦은 주축 자원들도 이제 부상으로 너무 오래 빠지고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이제 주축 자원들이 많이 복귀를 했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도 이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게 결국 이제 탈락을 하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미네소타가 어떤 성과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미국을 대표하는 하키주 하면은 사실 미네소타주를 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미국을 대표하는 하키주라고 바라보시면서 정말 이제 또 근본 있는 하키타운을 선택을 하고 싶다. 물론 이제 뭐 미시건도 좋고 매사추세츠도 좋고 뭐 뉴욕도 좋고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도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하키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주는 사실은 미네소타 주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또 뭐 픽사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죠?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그 캐릭터가 인물이 캐릭터기도 하지. 그죠? 또 이제 뭐 하키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네소타 주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하키 주로서 미네소타 주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별 하키 인구 랭킹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걸 집계를 하지만 이제 미국도 이제 이런 걸 집계를 당연히 합니다. 주별 하키 인구 랭킹을 보시면은 미네소타주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9,457명이 선수로 등록이 돼 있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뉴욕주라든가 매사추세츠 주보다도 14,000명 이상, 13,000명, 14,000명이 더 많죠. 요 정도로 미국에서 하면은 이제 사실 미네소타가 얼마나 이제 하키와 연이 있는 동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정도로 차이가 날 줄은 몰랐었는데 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하키 인구로 등록이 된 인구가 57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57만 7,864명인데 요 중에서 10%가 넘죠. 지금 미네소타 주만 해도. 그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이제 이 대단한 이제 수치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자 선수 인구 랭킹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NHL은 여자 선수 쪽이랑도 관련이 없지만 여자 선수랑은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자 선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쪽이 결국은 미네소타라는 거예요. 15,999명이고요. 2위가 매사추세츠주인데 여기랑도 이제 4,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뉴욕이랑은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제 미국에서 미네소타 그죠? 남녀 가리지 않고 뭐 많은 숫자가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NHL 역대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현재로 따져도 거의 비슷한데 NHL 역대 미국 주 출신별 이제 선수. 그러니까 이제 요 선수가 어느 주 출신인가 이걸 이제 미국 역대로 따져 보셔도 미네소타 주 출신 NHL 선수 역대 311명 있었는데 가장 많은 그 배출 그죠? NHL 선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미국 주입니다. 2위가 매사추세츠주고 226명. 미시건주가 이제 200명인데 뭐 이것도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미네소타라는 동네가 미국에서 하키 근본 동네인가 라는 부분. 우리 요즘에 또 근본론자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기 때문에 나는 미국의 하키 근본 팀을 응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NHL에서는 오리지널 식스니 뭐니 이렇게 따져보면은 더 좋은 클럽들이 있지만 미네소타도 이런 하키 기반적인 부분에서의 인구적인 측면이라든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응원할 만한 그런 동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랑 올 시즌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센트럴 역시나 뭐 센트럴 4위였었고요. 지금 이제 4위 팀들을 지금 쭉 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오타와 세너터스랑 성적이 똑같았었습니다. 45승 30패 7연장패. 승점 획득률 59.1%로 똑같았었고요. 예, 뭐 득점이 좀 안 좋았었죠. 지난 시즌 225득점으로 리그에서 25위. 하지만 실점과 슈팅 통제 뭐 이런 부분 잘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236 실점하면서 리그 중위권에 실점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수비력으로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의 경기력이 나왔던 게 미네소타였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컬러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 좀 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인업 보고 넘어가실 텐데, 로시가 아직 재계약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는 이제 로시는 결국은 원래 정말 좋은 RFA 선수들은 오랫동안 계약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진짜 트레이닝 캠프 이전까지 아니면 시즌 시작 때도 계약이 되지 않다가 결국 이제 뭐 마감, 이제 등록 마감, 이제 그때 돼서 이제 계약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사실은 이따금씩 발생하는 편이고요. 예, 물론 이제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블록에 뭐 마르코 로시를 올려놓으면서 결국은 트레이드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뭐 당장 뭐 재계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도 이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일단 이제 1라인 센터로 이제 등재를 해놨는데, 역시나 이제 카프리조프랑 수카렐로, 카프리조프 수카렐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둘이 사이도 좋고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라센코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수카렐로가 부상이 됐을 때는 타라센코를 또 집어넣으면서 이제 1라인에 카프리조프의 또 보험 역할을 또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쨌든 수카렐로 선수가 그래도 그동안 카프리조프랑 워낙 압도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어낸 자원이기 때문에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은 처음으로 꺼낼 자원은 제 생각에는 수카렐로랑 카프리조프, 게다가 이제 가운데 이제 로시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조금은 이제 부족할 수 있는 수비 기여 같은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카드로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라인은 좀 사이즈적인 부분이 로시랑 수카렐러가 좀 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파괴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프리로프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인 센터, 뭐 NHL 최고의 2라인 센터라고 하면 사실 이제 에릭선 에크 선수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자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셧다운 역할, 그리고 이제 포인트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풀타임 기준으로 한 80경기 뛰면 한 60포인트 이상까지도, 한 30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준 게 에릭선 에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2라인 센터로 에릭선 에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볼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득점적인 부분도 기여도 그렇고 수비적인 기여까지도 이제 잘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2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부담 들어가는 상황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영리하고 공수 양면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2라인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은 셧다운 플러스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제 허리 역할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라인에 하트만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득점력을 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타라센코 선수를 또 집어넣고, 마커스 폴리노 같이 또 사이즈가 좋은 선수 또 집어넣게 되면서 만회를 하는 그림. 또 하트만 같은 경우에는 3라인에서 굉장히 활동량이라든가, 또 이제 또 가끔 이 선수가 너무 이제 또 너무 투쟁심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독이 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트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라인도 볼 수 있는 자원이었죠. 실제로 몇 시즌 전에는 하트만이 1라인이 본 시즌도 있었었고요. 이런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고, 4라인의 슈트룸 선수 이번에 이제 영입을 했고, 트레닌 선수도 굉장히 저돌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유로프 선수가 4라인으로 좀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일단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로프가 이제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4라인 이제 윙어 한 자리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프레데리크 고드로 선수가 올해 빠졌죠. 근데 이제 고드로 선수가 그냥 무난하게 현재 존 하이스 체제에서도 결과가 잘 나왔던 자원이기 때문에 슈트룸이 고드로의 이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요거는 일단 한번 지켜보실 부분입니다. 네,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고요. 뭐 각 라인별로 한 30골 가까이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또 포진이 된 부분, 그리고 센터진의 수비 기여라든가 전반적으로 크게 빈틈이 없는 또 이제 공격진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라인별로 따져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굉장히 준수한 공격진이 이제 갖춰져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미들턴 페이버, 뭐 이제 이 조합도 이제 굉장히 조합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조합이었죠. 뭐 미들턴이 어쨌든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가 좀 수비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페이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페이버도 이제 영리한 이런 수비 판단,
상대방의 동선을 강제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뭐 공격에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좋은 투웨이 수비수로서 자리를 잡았었죠. 하지만 이제 페이버가 결국은 이제 피지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요원으로서 미들턴이 적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에는 이제 역시나 미네소타의 수비진을 정말 오랫동안 지탱을 해온 브로딘과 스퍼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브로딘이 지금 부상 때문에 시즌 초반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는 하지만 브로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정말 토탈 패키지 유형의 공격, 수비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고, 스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뭐 지금 페이버가 보여주듯이 그죠? 뭐 영리한 수비도 영리한 수비, 그리고 정말 사이즈를 초월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퍼전 뭐 지금 이제 탑4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들어올 자원으로 지브이엄 선수가 올해는 3라인에서 좀 공격 카드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호시언 선수 또 이제 리그 이제 백전 노장 베테랑과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되면서 또 좀 더 공격적인 역할, 물론 이제 너무 또 수비적인 역할을 맡기에는 보고시언이 지금은 또 기량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이도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V염의 이런 파트너로서 피지컬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고 좀 수비적인 역할, 스테이 앳홈 같은 역할로서는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꼴리는 이제 구스타브손과 발스테드트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구스타브손은 뭐 매 시즌 뭐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이죠. 뭐 NHL에서 확실한 주전급 카드로서의 시즌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발스테드트가 결국은 올해는 이제 백업으로 올라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AHL이라든가 AHL은 모르겠다. NHL에서는 성과가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백업으로서 올해부터는 이제 당장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퍼포먼스 역시 상당히 중요한, 왜냐면 이제 팀의 강점과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스테드트의 활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요것도 눈여겨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스터의 장단점을 바라보시면은 라인별 2명 이상 배치될 수 있는 수비 기여 자원, 이거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특히 공격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그림이고, 요거 이제 공격 지역에서 그죠? 공격수 라인업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압박이라든가 수비 상황에서 많이 기여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명단만 적어 드렸었는데, 로시, 요한손, 에릭소네크, 볼디, 폴리노, 하트먼, 트레닌, 슈트룸, 이런 선수들은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인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이라든가 수비적인 이런 기여, 뭐 압박에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사이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폴리노라든가 트레닌이라든가 좀 저돌적인 플레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해줄 수 있는 슈트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트먼이라든가 뭐 볼디, 뭐 이런 로시, 뭐 이런 선수들처럼 하트먼은 이제 폴리노랑 같은 영역에 들어가야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볼디, 로시, 뭐 요한손, 에릭소네크 이런 선수들처럼 굉장히 영리하고 포지셔닝 좋고 상대방 이제 플레이 리딩 잘 되면서 또 이제 기여가 되는, 수비 기여가 되는 이제 이런 자원들이 공격수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라인에 많으면은 2명 이상씩 포진되어 있는 이제 이런 라인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예. 그 그림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공격수들의 수비 기여가 잘 된다라는 거 이제 저는 큰 강점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미네소타도 사실은 예전에 조금 지금 이 책에는 밴쿠버 캐너스도 이제 쓴다라고 이제 자주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이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방 압박 상황에서 1-2를 기본으로 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제 D2D 패스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하면은 순간적으로 2-on-2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는 이런 이제 좀 가변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가변적인 운영을 하는 팀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공격수들의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가 플레이 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on-2로 압박을 들어가야 될 때랑 1-2로 압박을 들어가야 될 때가 구분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 판단이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미네소타 공격진에는 꽤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냈을 때 응징이 가능한 공격 자원들. 지금 바라보시면 이제 골 숫자도 많지만은 슈팅 성공률도 준수한 자원들도 라인에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 압박 상황에서 상대방이 턴오버를 딱 만들어냈을 때 그냥 그대로 또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장점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네소타의 공격수들, 수비 기여가 많이 되는 공격수가 전방위적으로 포진이 돼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다. 팀 시스템이랑도 결부를 해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우려점은 뭐냐면은 이거는 좀 부상 문제인가 감독 문제인가가 올해 이제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 바라보시면은 미네소타가 팀 스탯으로 1차적인 팀 스탯으로 바라보셨을 때는 뭐 어느 부분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뭐 이제 경기당 전체 슈팅도 그렇고, 그러니까 평균 슈팅 허용, 그리고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 팀 스탯으로 바라봤을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어디라도 좀 특출나게 좋은 뭐 그런 것들이 보통은 있는 편이잖아요. 좀 안 좋은 팀이라고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일단 미네소타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지난 시즌 어쨌든 부상이 참 많기는 했었죠. 카프리조프 같은 경우에도 시즌 절반을 날려먹었고, 에릭son 에크도 마찬가지죠. 요거 이제 출장한 경기 숫자입니다. 결장 경기 숫자가 아니라. 브로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시즌 3분의 1 이상 날려먹었고, 그죠? 스퍼전, 미들턴, 수카렐로, 하트먼 이런 선수들도 모두 한 60경기대를 출장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물론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팀이 100% 힘을 못 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벌써부터 어쨌든 또 부상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이제 지난달에 브로딘 선수가 결국 수술을 결정을 하면서 시즌 초반 결장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복귀할지 아직까지는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팀 스탯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게 아예 없었던 점은 아닙니다. 샷 블러킹 같은 경우에도 1242개를 하면서 리그 전체 5위.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 슈팅 허용 같은 경우에도 147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 전체 5위. 그리고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 팀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도 90.3%가 나오면서 이게 공동 5위였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좋은 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기반이 갖춰지면서 다른 팀 스탯들까지도 좀 뭐 부상자들이 작년만큼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지. 근데 부상자들이 복귀한들 경기력이 또 이제 생각보다 개선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가끔씩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될지. 그래 일단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존 하이스 감독이 사실은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 그죠? 뭐 블로킹도 괜찮고 슈팅 통제 능력도 뭐 괜찮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위험 지역에서 슈팅도 많이 허용을 하지 않은 과정에서 어쨌든 수비 운영은 괜찮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격이 얼마나 또 개선이 될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존 하이스 감독이 공격 성과가 최근 4시즌 바라보시면 좀 들쭉날쭉했어요. 그러니까 리그 평균 득점, 경기당 평균 득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4슈빌, 21, 22 시즌처럼 좀 좋았던 적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20위권대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파워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4슈빌 있을 때는 24.4% 좋았지만은 또 이제 이것도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뭐 6등 했다가 27등 했다가 10등 했다가 20등 했다가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좀 하인스 감독의 체제에서는 공격적으로는 좀 일정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경향성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공격적으로 뭐 부상자들이 다 복귀해가지고 정말 뭐 4슈빌, 21, 22 시즌처럼 확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결국은 일정치 못한 공격의 결과, 그러니까 공격의 결과치가 하인스 감독이 그렇게 일정치 못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이제 수비수들이 주축 공백, 부상 공백이 발생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페널티 킬링은 사실은 존 하인스 감독이 부임을 한 이후에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딘 에버슨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는 전 감독이 딘 에버슨 감독 아니겠습니까? 딘 에버슨 체제에서는 페널티 킬링이 한 80%가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인스 들어오자마자 이거 70%로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 또 이제 수비를 잘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해도 파워플레이에서 또 이제 허무하게 실점을 한다라든가 또 그런 그림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어쨌든 이제 이런 전반적인 본 모습을 올해 만약에 정말 부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존 하인스 체제의 정말 본 모습을 또 한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들쭉날쭉한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실 텐데,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탑3를 뽑는데 참 어렵습니다만은 올해 이제 1군 로스터에 집어넣은 선수를 3명을 일단 집어넣었습니다. 예스페르 발스테드트 선수, 골리 자원이고 지난 시즌 아이오와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아이오와는 이제 미네소타 와일드의 AHL 협약팀입니다. 3.59에 89.7%였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골리로서의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성장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자원이었고 실제로 몇 년 전만 해도 아스카로프와 발스테드트 누구냐 했을 때 발스테드트를 조금 더 높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강점이 있고 이 선수도 좌우 커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골리로서의 이런 조금만 어떻게 보면은 이 상위 레벨에 적응만 하게 된 물론 이제 상위 레벨이 적응한다라는 거를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적응을 못해서 망가진 골리들도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원하는 대로만 성장만 하면 성장 기대치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됐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높은 자원이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발스테드트를 제일 먼저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로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도 메탈루르크에서 활약을 했고 46경기에서 13골 12어시스트. 지난 시즌 좀 부상이 있었었는데 일단 전체적인 기량 밸런스가 진짜 좋은 투웨이 센터입니다. 공격에서도 보시면은 공격을 이끌어 나간 역할도 해줄 수가 있고 수비적으로도 기여를 해줄 수가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슈팅 릴리즈라든가 플레이메이킹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능력치가 상당히 좋은 이런 센터로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유로프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에서도 NHL에서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NHL 수준에서도 2, 3라인 수준에서 상당히 좋은 투웨이 센터가 됐든 윙이 됐든 윙도 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제 그런 그림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제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이 이제 기대가 되는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브 위엄 선수입니다. 수비 자원이고 지난 시즌 덴버 대학교죠, 그죠? 이제 41경기에서 13골 35어시스트를 올렸었고요. 굉장히 뛰어난 스케이팅으로 공수 양면에 기여를 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은 부이엄 선수가 결국은 브로딘 선수가 빠진 시즌 초반 빠진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또 증명할 만한 기회도 이제 잡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탑3 자원들 바라보시면 발스테드트는 확실한 NHL에서 주전급 골리가 될 수 있는 옵션 자원이고요. 그리고 유로프 선수는 1, 2라인급 센터 그리고 지브이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라인에서도 1라인급 공격 지원 수비 공격력이 그래도 이제 부이엄 같은 경우에도 더 돋보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 못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원들 이외에도 리엄 웨그렌이라든가 공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윙어 자원이고 그리고 리치 선수도 재빠르고 기술의 강점이 있는 윙어 자원 그리고 이르체크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슈팅 능력, 퍼분반 이런 부분이 모두 될 수 있는 토털 패키지 유형의 수비수 자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자원이 많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만료 자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에서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자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바라보시면 타라센코, 수카렐로, 요한손, 오베코벨, 보고시언 이런 선수들이 25, 26시 올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수들의 역할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지금 미네소타 와일드의 현재 상황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리진도 발스테드트가 있기는 하지만 사무엘 흘라바이 선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흘라바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미네소타 AHL에서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발스테드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왔었고요. 슬로바키아 국가대표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올해 어쩌면 흘라바이가 올림픽에서도 주전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발스테드트가 올 시즌 아직도 적응을 못한다라는 상황이 나오면은 흘라바이가 바로 이제 그 자리를 채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골리까지도 백업 플랜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역시나 키릴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결국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를 출장하지 못했었고 빠지니까 조금은 이게 좀 경기력의 차이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했었죠. 지난 시즌 카프리조프 선수가 사실은 41경기에서 25골 31어시스트 50포인트 넘게 뽑았었고요. 슈팅 성공률 17.2% 이븐 스트렝스 골 지난 시즌 25골 중에 21골이 이븐 스트렝스 골 그리고 이제 이븐 스트렝스 어시스트도 31개 중에 21개일 정도로 이븐 스트렝스 파워플레이 가리지 않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펼쳤던 게 카프리조프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그 진입 이후에 정말 꾸준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경기당 포인트가 아니라 이 노란 이 황금색은 경기당 평균 득점 골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경기당 평균 어시스트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0.6이다라는 게, 그리고 이제 최근 3시즌 바라보시면 경기당 0.6골씩을 넣고 있는데, 뭐 이건 이미 이제 엄청나게 좋은 수치고요. 그죠? 뭐 시즌 거의 평균 한 50골 정도 페이스지 않습니까? 그죠? 82를 곱해 보면은, 그죠? 거의 0.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리그 2년 차에 이제 0.75 어시스트. 작년에 이제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제 포인트를 뽑아냈었어요. 이 정도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도 이제 이런 경기력이 이어질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부상에서 복귀했다라는 거,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지난 시즌 부상 이전까지 보여줬었던 모습은 34경기에서 50포인트를 올렸었습니다. 34경기에서 50포인트. 근데 최근 5시즌 기준으로 첫 34경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죠? 시즌 시작해서 첫 34경기까지 20골 이상 득점하면서 50포인트까지 달성을 하는 선수가 딱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카프리조프, 드라이자이틀, 쿠체로프, 테이스 톰슨, 코너 맥데이비드, 오베치키, 이렇게 6명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5시즌 동안. 그 정도로 리그에서 확실한 에이스급으로서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의 카프리조프의 경기력은. 이제 이런 과정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결국 카프리조프가 정말 플레이오프라든가 그 이후에도 더 맨이 되면서, 뭐 올해도 이제 공격을 끌고 나가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미네소타 와일드라는 클럽이 전체 플레이오프를 14번을 진출했는데 서부 결승 딱 한 번 갔고요. 이게 2003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2라운드 2번, 1라운드에서 10번 탈락했고, 그리고 이제 퀄리파잉 라운드. 이거는 이제 그죠? 코로나 시즌에 1라운드 이전에, 첫 라운드 이전에 퀄리파잉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NBA 좀 비유 쉽게 말씀드리면 플레이인 라운드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네소타 와일드가 최근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슥 보고 지나간 기록으로는 8번 연속으로 첫 라운드에서 탈락. 왜냐면 퀄리파잉 라운드도 이제 첫 라운드잖아요.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한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제 이 카프리조프가 정말 리그에서 슈퍼스타로서의 모습으로서의 경기력이 올 시즌도 풀로 발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상만 좀 없다라는 느낌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미네소타 와일드가 시즌 초반에 이제 카프리조프가 헐헐 날아다닐 때는 리그에서도 굉장히 순위가 높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그림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상대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콜로라도라든가 댈러스라든가 이런 팀들의 전력이 예년 비교해서 조금은 떨어진 편이죠. 최근 한 3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1라운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포지션, 그리고 그 역할을 역시나 슈퍼스타로서 카프리조프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미네소타 참 뭐 매력적인 클럽이고, 올해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증명이 되겠지만은, 과연 어떤 쪽으로 이제 팀이 흘러가게 될지, 과연 올해는 얼마나 성과를 확실하게 일궈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함께 확인하시면서 미네소타 내용을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